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토륨 원자로를 가동했습니다. 놀라운 건 바다도 강도 없는 고비 사막에서 이 원자로가 돌아간다는 건데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는 냉각을 위해서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다나 하천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토륨 원자로는 물 없이도 작동합니다. 게다가 토륨은 우라늄보다 매장량이 훨씬 많고요. 폭발 위험도 낮고 폐기물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연료 교체 없이 장기간 가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죠. 고온의 용융염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가동을 멈췄을 때 설비가 굳어버리는 문제까지 기술적인 난관은 여전히 존재하는데요. 4세대 원자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토륨 원자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캐나다에서 전해드립니다. 요즘 캐나다에서는 축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토마스 미울러와 손흥민, 이 두 세계적인 선수의 빅매치도 예정돼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눈보라 속에서도 경기를 이어간 캐나다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캐나다의 축구 열기는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41일 만에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상원이 2016 회계년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정상화의 마지막 단계만 남겨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빠르게 나라를 재개하겠다며 서명 의사를 밝혔습니다. 셧다운 해제와 함께 공공기관 운영과 복지 프로그램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장기 행정마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 측이 요청한다면 푸틴 트럼프 회담 준비를 즉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양국 정상은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실무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발언으로 미러 간 외교 접점이 복원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권을 압박하는 가운데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진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포드 항모 전단이 미 남부사령부 작전구역에 투입됐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 단속 강화를 이유로 전개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정권 전복 시도라며 반발했고 구식 러시아제 장비를 포함한 전면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로 향하던 군용 화물기가 조지아 동부 시그나기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와 조지아 내무부는 아르젠바이젠에서 이륙한 C-130 수송기가 국경에서 약 5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는 20명으로 확인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인명피해나 사고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구조 인력을 급파해 수색과 수습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영국의 3분기 실업률이 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이 예산 긴축과 불확실성 확대 속에 고용을 줄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영국 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5%까지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포퓰리즘의 아이콘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네. 쓰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심장이죠. 벨기에에 트럼프 TRUMP라는 이름의 신극우 정당이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사람 이름이 아니라 정당의 이름이 트럼프예요. 네, 맞습니다. 오. 이 당명은 프랑스어로 포퓰리즘 운동의 통합을 위한 모두의 약자. 를 이제 조합하니까 트럼프가 나온 네. 건데 창당 주체들은 도널드 트럼프는 포퓰리즘의 궁극적인 상징이다라면서 이 상징성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네. 사실상 트럼프식 포퓰리즘 로고를 그대로 들여왔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방향성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색깔이 확실히 보이죠. 네. 창당을 주도한 이 살바토레 니코트라 전 국민전선 대표는 프랑스어권 왈롱 지역의 우익 포퓰리스트들을 규합해서 사회적 성향을 지닌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다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공동 창립자 가운데 과거 파시즘 찬양 발언으로 기존 정당에서 제명된 인사도 포함되어 있고요. 기존 극우 정당들과 차별점으로는 분리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노선은 반이민, 반엘리트 정서를 기반으로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좌파 우파 공통과제 80%, 독자 노선 20%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의 제도권 영향력을 확대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트럼프라는 이름 자체는 주목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그렇죠. 효과가 있죠. 네. 근데 이 이름값이 그대로 표로 환산될지는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 지형을 좀 살펴보면 플랑드르 지역의 강경 우파 플람스 벨람이 이미 존재하긴 하는데 네네. 프랑스어권에서 새 극우 정당이 얼마나 조직, 재정, 인재를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미 비슷한 색깔이 있으니까요. 앞서 왈롱권 극우 셰누가 연방선거에서 2024년이었어요. 이 연방선거에서 의석 확보에 실패하고 그냥 해산한 사례도 있어서 네. 부담이 더 됩니다. 이 트럼프 간판이 그 벽을 뚫을지 그렇죠. 아니면 단기 이슈 정당에 그칠지 시험대에 좀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은 30일에 공식 창단식을 예고하고 있고 2029년 연방 유럽의회 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레셀 시정 참여나 의회 진입 가능성도 타진 중인데 네. 목표는 크게 가지자라는 뜻인 것 같아요. 유럽 정당의 새 변수로 이 이름 정치가 다시 부상하고 있는데 벨기에에 있는 트럼프당 이 상징 그 설명만으로도 너무 신기한데 이 상징을 곧 실력으로 증명할지는 표심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대화가 필요해. 네, 앞서 헤드라인에서도 이 소식을 짧게 언급드렸었는데요. 러시아 이야기입니다. 네.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서 핵실험 의혹을 우리 한번 터놓고 논의를 해보자라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이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기한 러시아의 비밀 핵실험 의혹을 우리는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지하에서 핵무기를 몰래 실험하고 있다라고 도발을 하면서 고조된 긴장감을 좋은 방향으로 좀 완화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지난달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인 브레베스트니크와 잠수함 이 발사 핵 무기인 포세이돈을 시험했는데 네. 여기에 곧바로 미국이 핵실험 재개 방침을 내놓으면서 네. 양국 간의 긴장감이 좀 높아졌어요. 네, 헤드라인 뉴스로도 쭉 전달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두 나라의 전 세계 핵무기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초강대국으로서 으르렁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가 좀 긴장하게 되죠. 긴장하게 네. 되죠. 그래서 라브로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 러시아는 1991년 이후 한 번도 우리는 핵실험하지 않았다. 만약 지하에서 폭발이 있었다면 국제 지진 관측 시스템이 이미 감지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이러면서도 마냥 좋은 부드러운 제스처만은 취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네. 다른 핵보유국이 만약 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즉각 대응할 거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 제안했던 러미 정상회담 준비 논의를 재개할 의사가 여전히 있다라는 게 이번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열기로 합의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준비 작업이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딴 얘기긴 하지만 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라브로프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통화를 서로 했을 때 긴장감이 있는 대화가 오간 뒤로 미국 측의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회담을 취소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자기가 통화를 했을 때 네. 어떤 분열도 없고 좋고 정중한 대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는데요. 특히 영국 공영방송인 BBC 수뇌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조작한 의혹으로 사퇴를 했고 그렇죠. 네. 예,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자신과 루비오 장관의 통화 관련해서 악의적 거짓 보도를 했다면서 영국 언론이 정보전을 벌인다고 비난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근데 라브로프는 정상회담은 우리는 여전히 가능하고 열려 있으니까 네. 미국이 제안하면 즉시 협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 이건 러시아가 이 핵실험이라는 군사적 긴장을 외교적 테이블로 열심히 옮겨오려는 신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한편으로 러시아 석유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이게 효과가 없다, 뭐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이 가장 바랐던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으로 러시아 대형 석유 기업 루코일 이야기입니다. 이라크 웨스트 쿠르나2 유전과 관련돼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라고 외신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난달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 대형 석유업체인 이 루코일과 로스네프트의 제재를 가한 효과가 나타났다는 신호가 분석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루코일 해외 사업에 차질이 좀 생겨서 그 제재가 좀 효과가 있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익명 소식통에 따르면 루코일은 이라크 석유부에 불가항력 상황으로 유전해서 정상적으로 계속 작업할 수 없다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고요. 보면 이 웨스트 쿠르나2 유전은 세계 최대 유전 중에 하나로 루코일의 가장 가치 있는 해외 자산으로 평가받는데 네. 하루 48만 배럴 이상을 생산하는 이 유전의 75% 지분을 루코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자기네들이 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유전 관련돼서 소송이 바로 중단되는 건 아니고 이라크 석유 사업 고위 관계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6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루코일은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고요. 네. 미국 제재 이후에 이라크는 루코일에 대한 현금과 원유 지급을 중단해서 루코일이 미국 제재 이후 해외 자산을 매각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이 제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기업들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화해 무드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본인들도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그럼요. 저자세는 보일 수 없다라는 걸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가상화폐 여왕의 몰락. 네,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9조 원대 규모의 비트코인 세탁 사건이 일어나서 화제입니다. 네. 주인공은 중국인 여성 첸즈민이란 여성인데 일명 야디장. 그녀는 중국에서 13만 명에게 투자금을 받아서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영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즐기다가 덜미에 잡혔습니다. 네. 네, 압수된 비트코인 양이 약 6만 1,000개, 시가로 9조 4천억 원에 달해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조 단위가 넘어가면 잘 감이 안 와서. 실감이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여성은 위조 서류로 입국해서 런던의 고급 주택에 임차를 하고 명품과 보석을 사들이면서 부를 과시했는데 네. 여기서 덜미가 잡혔어요. 네, 240억 원 상당의 주택 구매 과정에서 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결정적 단서가 돼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BBC는 비트코인의 익명성이 범죄 은폐 수단으로 쓰인 대표적인 사건이다라면서 실제로 이 여성이 범죄 수익을 세탁해서 국제 금융망을 이용했고요. 이를 추적한 영국 수사 당국은 가상화폐 감식 기술을 통해서 그 흐름을 밝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금융 범죄를 넘어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는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도권 편입 논의에 불을 지필 수 있을 사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익명성이라는 기술적 강점이 어떻게 범죄의 장막이 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준 사례라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 정부는 향후에 암호자산 범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이 여성은 징역 11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압수된 이 9조 원의 비트코인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죠. 국가가 이를 어떻게 처분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래요. 그래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신뢰의 시험대에 오른 게 아닐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워렌 버핏의 마지막 서한. 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 이제 올해 말에 CEO직에서 물러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마지막 주주 서한을 남겨서 그 내용이 화제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네, 그는 버크셔 주식을 팔지 말라. 라면서 역시 네. 네, 장기 투자로 맞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 봐라. 제발 가지고 있어라. 네. 근데 그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힘들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평생 지켜온 장기 투자 원칙을 다시 거듭 강조했습니다. 버핏은 주가가 50%나 떨어져도 낙담하지 마라. 낙담을 할 수밖에 없을걸요. 저는 피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시장은 흔들려도 버크셔는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이제 격려의 말을 남겼고요. 네. 그리고 좀 이 역사를 살펴보면 1965년 섬유 회사로 출발했던 버크셔 해서웨이는 버핏의 경영 아래 시가총액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조 원을 넘는 글로벌 지주사로 성장을 했죠. 네. 이외에도 보험, 철도, 에너지, 소비재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면서 버핏은 10년을 버틸 수 없다면 10초도 사지 말라. 오. 라는 명언. 진짜 네, 명언이네요. 투자 철학으로 네. 이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10초 이상은 버티는 것 같긴 한데 네, 이번 서한에서 후계자도 지목을 하면서 네. 그레그 애벌 부회장을 공식 지명했어요. 네. 그레그는 훌륭한 관리자고 정직한 소통자이며 버크셔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이끌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거죠. 은퇴 후에도 자기는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매년 팬들이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무렵 주주들에게 메시지는 더 전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주주들에게 투자는 인내의 시험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삶의 후반이 전반보다 훨씬 자신은 좋았다면서 과거의 실수를 탓하지 말고 오늘 조금이라도 배워라. 위대함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남을 돕는 작은 행동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서 이 60년 넘게 시장에서 보여준 철학이 복리의 마법도 물론 있지만 신뢰의 가치에 더 가까운 게 그러네요.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뿐이 아니라 행동도 보여줬어요. 버크셔 A주 1,800주 를 그리고 B주 270만 주로 전환해서 네. 본인들의 자녀 재단 4곳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증여 규모가 13억 달러, 약 네. 1조 9천억 원을 넘어서 실제로 이 사회에 환원하는 가치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고요. 실제로도 부의 마지막 목적은 환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서한을 보면 주주들에게 남긴 투자 지침이자 한 시대를 마무리하는 감동적인 작별 인사로 화려하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는 인내의 시험이라고 하니까 네. 히리히리 하지 마시고 네.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자꾸 까먹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영웅을 위한 서프라이즈. 네, 미국 재향군인의 날을 하루 앞둔 날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해서 화제입니다. 네. 위스콘신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는 항공기 기내에 직접 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해서 당신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한 겁니다. 이날 비행편은 비영리 단체 아너플라이트 네트워크가 주관한 참전용사 초청 항공편이었고요. 네. 오바마는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위해 지킨 평화는 영원히 존중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놀라셨겠네요, 다들. 네, 탑승객들은 깜짝 놀랐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반응이 쏟아졌고요. 비행기 착륙 후에 오바마는 한 분 한 분 이제 악수를 하면서 감사 인사를 건넸고 오늘의 자유는 여러분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SNS 통해서도 한국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통령 코인을 직접 전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 적었고요. 네. 이게 어제가 11월 11일이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11월 11일이 재향군인의 날이라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을 기념하는 휴전 기념일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날로 함께 네. 쉬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같은
날은 이제 저희가 이 막대 과자 날로 네.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워싱턴에서는 기억과 존중이 가장 값진 선물로 남아있는 날이라 이 참전 용사분들에게 전해진 서프라이즈 선물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예술인가 오물인가. 네, 영국의 이야기인데요. 네. 영국 웨일즈 카디프 국립박물관에서 AI 그림이 무단 전시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러게요.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가 되려면. 그렇죠. 어느 작가인지 네, 어떤 네, 의도인지 네. 이런 걸 오.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가 엘리아스 메로우의 이야기입니다. 허가 없이 심지어 AI로 만든 그림 빈 접시라는 작품을 몰래 걸어두고요. 네. 허락은 나는 받지 않았다. 근데 난 피해도 주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줬을지 안 줬을지는 그러게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문제의 작품을 좀 보면 교복 차림 소년이 빈 접시를 들고 정면을 응시하는 그림인데요. 아. 굉장히 감쪽 같더라고요. AI가 그렸다고 생각이 들지 못할 정도로 처음 이걸 발견한 관람객은 조악한 AI 그림이 명화 사이에 걸려 있어서 이상하긴 했다. 네, 근데 처음엔 행위 예술인 줄 알았다라고 네. 하면서 말을 했고요. 뭔가 의미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뭔가 의도가 있지 네,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른 건 이제 실제로 그렸지만 그건 AI로 그린 거니까. 근데 박물관은 즉시 작품을 철거했는데 이 작가는 공공 전시 기준을 실험하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AI 예술을 두고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논쟁이 뜨거운데요. 일부는 AI도 예술 도구의 한 진화형이고 메시지가 중요하다 옹호를 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건 AI 오물이다. 예술의 권위를 조롱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상에서도 빈 접시의 진짜 의미는 아동 빈곤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과 더불어서 인간 창작의 자리를 빼앗는 기술과시다라는 비판이 함께 갑론을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작가는 과거에도 브리스톨 미술관과 또 테이트 모던 등에서 비공식 전시를 반복적으로 시도했는데요. 예술계는 이번 일을 두고 AI와 예술의 경계가 흐려질수록 공공기관의 기준도 재정립돼야 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예술,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 한편 이 충돌은 앞으로 또 계속될 문제일 것 그렇죠. 같아서 네네. 네, 진짜 예술은 인간의 의도에서 시작된다?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논란이 남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기준을 좀 잘 명확하게 네.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제이지와 알리샤 키스가 함께 부른 Empire State of Mind 함께 듣겠습니다. Yeah, I'm out at Brooklyn. Now I'm down in Tribeca, right next to De Niro. But I'll be hood forever. I'm the new Sinatra. And since I mad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Yeah, they love me everywhere. I used to cop in Harlem. All of my Dominicanos right there up on Broadway. Pulled me back to that McDonald's. Took it to my stash spot, 560 State Street. Catch me in the kitchen like a Simmons whipping pastry. Cruising down A Street, off-white Lexus. Driving so slow, but BK is from Texas. Me, I'm out that Bed-Stuy, home of that boy Biggie. Now I live on Billboard, and I brought my boys with me. Say what up to Tata, still sipping my top. Sitting courtside, Knicks and Nets give me high five. Nigga, I be spiked out, I could trip a referee. Tell by my attitude that I most definitely from. Hey.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you're New York. These streets will make you feel brand new. The lights will inspire you. Come on. Let's hear it for You welcome, OG. New York. I made you hot, nigga. Catch me at the X with OG at a Yankee game. Shit, I made the Yankee hat more famous than a Yankee can. You should know I bleed blue, but I ain't a crypto. But I got a gang of niggas walking with my click though. Welcome to the melting pot. Corners where we selling rock. Africa been by the shit. Home of the hip hop. Yellow cap, gypsy cap, dollar cap, holla back. For foreigners, it ain't fair. They act like they forgot how to act.
8 million stories out there in the naked city. It's a pity half of y'all won't make it. Me, I got a plug special ed, I got it made. If Jesus paying LeBron, I'm paying Dwayne Wade. 3 dice CeeLo, 3 card Marley. Labor Day parade, rest in peace Bob Marley. Statue of Liberty, long live the World Trade, long live the King, yo. I'm from the Empire State. That's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that boy good.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한독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관련 재판부는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이 계속 불거지는 가운데 특검팀은 협찬 의혹이 불거진 노란 재킷 등의 출처를 관저 공사업체 측으로 특정했습니다. 김 씨 측은 과잉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항소에 반대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논의도 없었다며 검찰의 집단 의사표시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건의 범죄 수익이 민사소송으로 환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뒤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 뒤 다시 출근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의 불법 비상계엄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한 TF 구성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49개 중앙행정기관이며 군과 검찰, 경찰 등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유아진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캐나다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요. 네, 최근 북미 메이저리그 사커와 캐나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전례 없는 열기와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는 11월 22일 토요일 밴쿠버에서 축구계의 빅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바로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LAFC의 메이저리그 사커컵 서부 컨퍼런스 준결승전인데요. 네. 이 경기는 단순한 플레이오프 승부를 넘어서 유럽 축구의 레전드였던 두 스타인 화이트캡스의 토마스 뮬러 선수와 LAFC의 손흥민 선수가 맞붙는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네, 축구 팬들이라면 그렇지 않더라도 두 선수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데요. 자, 뮬러 선수와 손흥민 선수 대단한 활약을 한 선수들이잖아요. 네, 두 선수 모두 공교롭게도 올여름에 메이저리그에 합류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축구 팬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홈팀 화이트캡스를 이끄는 선수는 독일 축구의 살아있는 전설 토마스 뮬러 선수입니다. 독일에서 25년을 뛰면서 모든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뮬러 선수가 올여름 화이트캡스로 이적하면서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었는데요. 네. 뮬러 선수는 노련한 경험과 뛰어난 전술적 지능으로 팀의 리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LAFC에는 한국 축구의 아이콘 손흥민 선수가 공격을 책임집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 8월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인 약 2,650만 달러, 한화로 약 367억 원을 기록하며 LAFC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네. 이 금액은 LAFC가 손흥민 선수의 스타성과 상업적 파급력 그리고 경기력을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의 존재 자체로 이번 경기는 별들의 전쟁이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빅매치인데 이 두 슈퍼스타의 맞대결에 대한 밴쿠버 축구 팬들의 열기 어느 정도입니까? 밴쿠버 현지의 축구 열기는 기록적인 티켓 판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열리는 밴쿠버의 BC 플레이스는 평소 경기에는 닫았던 상층부 좌석까지 개방하면서 티켓 판매가 약 5만 장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네. BC 플레이스의 최대 수용 인원이 약 5만 2천석인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 경기는 완전 매진이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 화이트캡스는 이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약 3만 2천 명의 관중을 동원하면서 구단 플레이오프 최다 관중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이번 LAFC와의 경기에서 구단 역사상 최고 수준의 관중 기록을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한편 표를 되파는 리셀 시장이 과열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일부 팬들은 흥행 열기를 악용해서 높은 가격의 티켓을 내놓고 있는데 가장 비싼 티켓은 한국 돈으로 250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군요. 얼마 전에 캐나다 축구 경기가 눈보라 속에서 진행됐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메이저리그 사커 경기와는 별개로 열린 경기인가요? 네, 캐나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에 캐나다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이 오타와에서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영하 8도의 강추위와 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경기가 5차례나 중단됐고요. 네. 심지어 골키퍼까지 삽을 들고 눈을 치워가면서 경기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1만 3천 명의 관중은 자리를 뜨지 않고 선수들을 응원했고요. 네. 홈팀 아틀레티코 오타와는 캐벌리 FC를 바이시클킥 동점골과 연장전 끝에 2대1 승리를 거두며 극한의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네, 정말 잊지 못할 경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캐나다 프리미어리그 메이저리그 사커 이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캐나다 축구는 현재 두 가지 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와 캐나다 프리미어리그인데요. 메이저리그 사커는 캐나다와 미국 북미 전체를 아우르는 대형 리그입니다. 물론 캐나다 프리미어리그보다 역사가 오래됐고요. 네. 캐나다 프리미어리그는 캐나다 국내 중심의 신생 리그로 메이저리그 사커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이렇게 두 리그는 규모와 역사, 수준, 운영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축을 이용해서 캐나다 축구는 메이저리그 사커와 같은 글로벌 리그를 통한 국제적 입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 등 캐나다 팀들은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면서 대형 스타를 영입해 축구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수 캐나다 리그를 통한 장기적인 투자인데요. 네. 캐나다 프리미어리그는 2019년에 창설된 비교적 역사는 짧지만 캐나다 전역의 커뮤니티를 연결하고 국내 유망주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캐나다 프리미어리그의 가장 큰 특징은 엄격한 캐나다 선수 의무 출전 규정입니다. 경기에 출전 가능한 선수 목록의 상당 부분을 캐나다 선수로 채워야 하고요. 네. 특히 젊은 캐나다 선수들에게 의무적으로 출전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는 과거 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야 했던 캐나다 선수들에게 국내에서 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2026년 피파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캐나다 국가대표팀의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듯 캐나다 축구는 북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리그이자 또 추위와 자연을 극복하는 캐나다만의 독특한 스포츠 DNA가 팬들의 순수한 열정과 결합하면서 지금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유아진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 원자로 가동에 성공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원자로가 건조한 고비 사막에서 가동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네. 물이 원래 필요하잖아요. 원자로 가동되려면. 그렇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나오는 열로 물을 끓여서 이제 발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열을 잘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적당하게 식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바다 아니면 하천 등 물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개발한 토륨 원자로는 냉각을 위한 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건조한 지역에도 이제 입지를 선택해서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도 우라늄 이용하는데 이게 토륨 원자로잖아요. 토륨 처음 그러면은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되실 텐데 예. 뭐 저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토륨이 뭔 것 같아? 그랬더니 토르가 생각난다고 그러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뭐 흑토자 아니야? 뭐 이러시는데 실제로 이제 스웨덴에서 네. 스웨덴 분이 처음 발견하면서 북유럽의 이제 신화에서 토르 거기서, 관련이 있긴 있네요. 그럼 맞습니다. 아드님이 맞추셨네요. 그러니까요. 오, 예. 이 토륨은 이제 화학 시간 때 배우셨던 주기율표 네, 떠올려 네. 보시면 저 아래쪽에 있는 좀 무거운 물질입니다. 원소 기호는 TH로 이제 표시하고 있고요. 네. 원자 번호는 이제 90번입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무거운 원소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방사성 금속 원소로 이거를 잘 정렬하면 은백색입니다만 네. 우리 일반적인 공기 중에 내려오면 금방 이제 산화가 돼가지고 보통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짙은 회색이나 검은색이 이제 주로 색깔로 보입니다. 토륨은 위험한 물질은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토륨 자체는 방사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핵분열도 그냥 놔둔다고 그래가지고 일으킬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정적인 물질이죠. 또 이 토륨의 장점은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렇군요. 네, 예.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우라늄도 사실은 이제 지하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한정되어 있는데 우라늄과 비교해 보면은 적어도 3-4배 정도는 많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토륨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훨씬 더 많다. 네, 이 자연에 존재하는 우라늄은 그 따지고 보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뒤에 숫자가 붙은데 이제 대부분 우라늄 238입니다. 네. 이 238 이제 우라늄 같은 경우는 핵분열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은 우라늄 235입니다. 235. 네. 예. 근데 이 우라늄 235는 자연 상태에서는 0.7%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와 비교해 보면 토륨의 양은 훨씬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나라에 이 토륨이 많이 매장돼 있을까요?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고요. 없어요. 예, 토륨이 가장 많이 매장돼 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인도 이외에도 이제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에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중국도 토륨이 꽤 많은 편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토류 생산을 그동안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히토류 생산을 하던 과정에서 이제 부산물로 이제 토륨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륨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좀 거쳐야 될까요?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예. 일단은 이제 핵 분열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토륨 자체로는 아까 분열이 안 분열이 안 된다고 된다. 말씀드렸어요. 네. 그런데 이 토륨에다가 중성자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중성자를 흡수시키면 마술처럼 우라늄 233으로 변합니다. 토륨이 중성자를 만나면 예. 우라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예. 235라고 예. 하셨는데 233이에요. 예. 얘는 핵분열 일어납니다. 일어나나요? 예, 우라늄 233도 핵분열이 일어나요.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우라늄 235보다 더 잘 분열됩니다. 좋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이용하면. 그런데 이제 이 우라늄 233은 이제 핵분열이 잘 되다 보니까 네. 이미 자연 상태에서는 다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는 존재하지 않고 지금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야 돼만 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낸 이 우라늄 233을 예. 원자로에 넣고 예. 돌리면 네, 그게 토륨 원자로. 맞습니다. 되는 아주 거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 이 토륨 원자로라는 것은 우라늄 233이 만들어져 가지고 핵분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륨이 중성자를 꿀꺽하면 네. 우라늄 233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륨 원자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륨만 집어넣고 있으면 우라늄 233이 되고 네. 또 우라늄 233이 열을 발생시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물이 필요 없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일반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우라늄을 적당히 농축해서 이것을 네. 긴 막대기 형태로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통 고체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에 비해서 토륨 원자로는 이제 토륨을 용융염이라고 하는 뜨거운 화학 물질에 넣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액체 연료예요. 액체 연료군요. 네. 그래서 이제 냉각을 위해서 따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륨이 포함된 용융염이 그냥 연료이기도 하고 냉각제 역할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필요 없습니다. 액체 연료다 보니까 예. 가능한 거군요. 근데 맞습니다. 이름이 용융염이 예. 이중모음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정말 발음 어렵거든요. 발음이 어렵습니다. 그럼 염이니까 소금을 뭐 어떻게 가공을 하는 예, 건가요? 한자로 보면 이제 소금 염자가 들어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 토륨 원자로에서 네. 염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금 원자로인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제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예, 화학적으로 말하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염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뜨거운 상태의 액체 화합물.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소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 아주 조금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소금하고 이꼬르 뭐 이 용융염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토륨 원자로는 액체 상태에서 핵분열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로는 물을 냉각수로 활용한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런데 이제 물이 끓으면 이 냉각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끓지 않도록 이제 강한 압력을 걸어서 이제 유지를 시켜주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로 전체 시스템이 압력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배관 등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큰 압력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폭발하거나 파손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런데 토륨 원자로는 그냥 우리 일반 대기압 상태에서 온도만 한 600도에서 800도 상태로 높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새도 조금씩 찔끔찔끔 새는 거지 이게 터져 나올 일이 폭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안전성 문제가 이제 원자력 발전의 이제 약점인데 그렇죠. 토륨 원자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원자로는 이제 무슨 문제로 이제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제 네. 멜트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원자로가 막 녹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쿠시마라든지 뭐 네. 체르노빌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큰 이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토륨 원자로는 일단은 온도가 막 올라가면 이 밑에 쪽에 이 마개가 있는데 네. 플러그가 있는데 이게 온도가 한 뭐 800도, 뭐 900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녹습니다. 그러면 녹으면 이 액체 상태잖아요. 네. 액체 상태의 어떤 이 액체들이 중력의 힘으로 아래에 만들어 놓은 빈 탱크로 이제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가겠네요. 예. 그런데 이 빈 탱크는 원래 좀 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들어가면 용융염이 빠르게 식습니다. 그러면 식으면 고체가 돼요. 그러니까 뭐 핵물질이 다른 데로 퍼져 나간다든지 그렇겠네요. 뭐 계속 뜨거운 상태가 유지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그냥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딱딱해져서 굳어버립니다. 매우 안전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걱정할 필요가 없을. 그래서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강력한 장점이기도 하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사용 후 핵연료, 이 그렇죠. 핵폐기물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네. 건데 이 토륨 원자로는 이런 문제에서도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토륨이 우라늄 233으로 변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냥 우라늄 233을 핵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 속에는 이제 뭐 플루토늄과 같은 이제 악성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라늄 235가 네. 한 3%에서 4% 정도 들어 있고 나머지 그러면 90 몇 %는 이제 타지 않는 우라늄 238 이런 친구들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 우라늄 238이나 이런 친구들이 중성자나 이런 것들 맞으면 이제 플루토늄으로 변해 가지고 뭐 수억 년 동안 이제 뭐 핵물질을 내보낸다 막 그러는데 걱정인 거죠. 예, 그 부분이. 토륨은 그냥 우라늄 233만 태우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이런저런 이제 부산물들이 뭐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만 네. 이 반감기라고 하는 안전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되게 짧다고 그래봐야 이제 수백 년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뭐 수백만 년씩 관리해야 되는 일반적인 사용 후 핵연료보다는 훨씬 짧은 거죠. 예, 짧고 네, 비교해서. 뭐 인간의 능력으로 저 정도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안전성 네. 확보되고 폐기물도 적고 예. 뭐 그러면 너무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이 핵분열을 시키면 이제 핵분열이라는 원리가 이제 처음에 뭔가가 깨지면 중간에 그 안에 있는 중성자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우라늄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또 분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게 연쇄작용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중성자를 흡수하는 여러 물질들도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원자력 발전소는 쭉 연료봉을 태우다 보면 점점 연쇄작용이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탄 다 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반 원자력 발전소는 이 연료봉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중성자 흡수 물질들이 농축이 되다 보니까 네. 더 이상 태울 수가 없어서 연탄을 갈아주는 것처럼 연료봉을 바꿔주는데 그렇군요. 네. 이 토륨 원자로는 액체 상태에서 이 핵분열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중성자 흡수 물질들이 발생을 해도 이거를 네. 쭉 순환시키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예, 유리하네요. 경제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네. 1년 365일 가동시킬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토륨을 계속 보충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돌아가게 예, 하려면. 핵분열이 시작되면 이제 토륨만 계속 넣어주면 어. 가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계속 뭐 국 끓이는데 여기에 조금씩 뭐 물이랑 뭐 더 부어주면 계속 끓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네. 그런 원리입니다. 보면. 그렇군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네. 이렇게 좋은 원자로가 왜 아직 실용화가 안 됐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아까 발음하기 어려운 이 용융염. 용융염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 염 상태가 이제 액체로 유지되려고 그러면 한 네. 600도 이상 유지가 돼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고온 용융염 그 중에서도 이제 중성자를 흡수하지 않는 물질을 골라서 만들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부식성이 매우 강합니다. 금속 물질을 이제 만나면 금속 물질이 막 구멍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테인레스 안 재질로는 되겠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미국에서 이 토륨 원자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스텔로이 N 합금이라는 이제 니켈 성분이 많이 들어간 이제 재료를 개발을 해서 네. 일단은 이제 부식성에는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이게 좀 사용하다 보니까 쉽게 깨지는 거예요. 취성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미국은 너무 어렵다. 네. 이거는 미래 기술로 남겨놓고 이제 실용화 포기를 선언을 한 거죠. 네. 근데 중국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이번에 이게 극복을 해서 고비 사막에 예. 가동을 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배관 문제를 부식성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니켈, 몰리브덴, 뭐 크롬 이런 물질들을 잘 배합을 해가지고 네. 새로운 이제 합금 재료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식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만 시간 동안 이제 고온에 용융염에 노출되어도 최소한 부식되지는 않는 이러한 재료를 이제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중국은 뭐 토륨 원자로도 네. 뭐 전기 만들 수 있겠네요, 이제. 부럽네요. 아직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갈 길은 좀 이제 멀어 보입니다. 이제 왜 그래요?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토륨 원자로가 이제 가장 약점은 이제 용융염이잖아요. 액체 상태인데 용융염. 이거를 600도, 700도 이렇게 고온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이게 걸쭉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액체 내의 온도가 다 똑같이 6, 700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 어딘가에서는 이 열이 좀 덜 미치는 곳은 좀 이제 식을 수도 식어가지고 있고, 이게 좀 고체가 돼버려요. 딱딱해지고. 예, 그러면 예. 이제 이 고체로 변한 염 같은 경우는 이 배관을 순환 과정에서 직접 때리거나 아니면 다른 또 이유로 이제 순환 계통을 어딘가가 훼손시킬 좀 수가 있어요. 혈전 생긴 것처럼.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네. 예, 어딘가 막힐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기체가 이제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기체가 발생하면 배관의 압력이 이제 또 높아지는 그렇죠.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온도의 불균형도 이제 심화시키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체를 또 빨리 이제 배출을 배출을 시켜야 되는데 되는 건데? 이러면 또 밀폐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밀폐 효과를 압력솥을 그대로 잘 압력을 유지하면서 네. 김은 또 적절히 조금씩 빼줘야 되는데 야,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맞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릇을 잘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운영하기가 아주 까다롭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감마선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봉을 쓰기 때문에 그냥 안에서 움직이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용히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움직이는 물질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용융염을 쓰는 이 토륨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 액체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순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밸브들 여기저기 건드려야 되고 이것도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감마선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 이 감마선에 노출이 되면 네. 이 내구성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냥 굳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굳어지면 이제 더 이상 설비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만 일부만 교체를 해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다 예, 바꿔야 되는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규모를 작게 만들어서 그냥 문제가 생기면 그걸 통째로 버리고 새로 끼워 넣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또 효율성을 생각하면 규모가 좀 커져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이 규모가 네. 커지다가 어디가 굳어버리면 이것도 그러면 또 어떡하지? 문제고. 예, 이런 문제들이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네. 다 좋기만 한 건 없는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중국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건가요? 일단은 토륨을 우라늄 233으로 지속적으로 변환시키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문제들이 이제 남아 있긴 한데 중국은 이제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일정 부분 이제 극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도 뭐 이제 1년씩 2년씩 이렇게 돌려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뭐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네. 등등의 이제 과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는 좀 아직까지 균등하게 열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걸 녹일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중국은 지금 목표가 큽니다. 현재 가동 중인 이 토륨 원자로는 2메가와트급으로 이제 실험로예요. 실험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위한 아주 작은 원자로인데 네. 지금 이 결과를 토대로 2029년 앞으로 이제 4년 남았죠. 2029년까지 이보다 훨씬 큰 60메가와트급 실증로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네. 와 중국이 또 이런 쪽으로도 예. 예, 열심히 노력을 하고 되게 있었네요. 열심히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3세대 원자로 말고 네. 이 4세대 원자로에 대한 투자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4세대 원자로는 뭐 이런저런 유형으로 보면 한 6개 정도 로 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이 6개를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네. 2011년부터 이 토륨 원자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꾸준하게 그러니까 벌써 14년 정도 이제 진행을 해온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꾸준함이 이제 성과를 낸 원동력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토륨 원자로 개발 안 하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토륨 원자로 관련 연구는 이제 그동안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형태의 4세대 원전에 비해서 이 토륨 원자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용융염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네. 판단해서 일단 좀 옆으로 제껴놨는데 네. 중국이 이제 단점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이제 아쉬움이 좀 들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이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늄 233이라는 것 자체가 핵 분열 물질들만 딱 녹여서 이제 네.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제철이 아니냐라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잘못 봤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또 미국과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이제 핵협정 관련한 것도 어떻게 또 개정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고민도 좀 많아지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토륨 원자로 쓰면은 좀 그래도 좀 걱정이 좀 덜까요? 전 세계적으로. 뭐 네.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에너지 있어요. 문제. 이게 사실 이제 원자력 관련 기술들은 보통 이제 20년 후 실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어릴 때부터 이제 20-30년 있으면 실용화 될 거야라고 했는데 네.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20-30년 후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이 알겠습니다. 토륨과 관련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